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2013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 2일 뉴스바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폭탄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는 이른바 손해배상 폭탄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부과한 배상액은 무려 47억 원입니다. 금속노조 쌍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제주도지사 재선을 위해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까지 한 우금민 지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른바 우금민과 한동주의 내면적 거래 발언 때문입니다. 한동주 서귀포시장은 동창 모임에 참석해 우금민 지사가 당선되면 자신의 자리를 보장하기로 했고 그래야 동창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며 우 지사와 내면적인 거래를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생생한 현장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건 특종 취재한 제주의 소리 이승록 기자도 연결할 예정입니다. 뉴스의 재구성, 최근 3주 연속으로 월요일마다 조용기 목사의 설교 아닌 설교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새마을운동이 자신의 제안이었다는 주장이 담긴 내용입니다. 오늘 시사에너그램 공갈의 주제는 종북의 원죄입니다. 공갈통에 의하면 비민주 호로 세력이 종북의 원죄였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한겨레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머리 기사인데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권 때 임명된 원세훈 전 원장, 또 그의 측근, 여기까지 이제 지금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됐다는 그런 사실이 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게 한겨레 보도인데요. 조모 행정관은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청 조모 행정지원국장에게, 조모 행정지원국장은 바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근이죠. 예, 조이제 국장이죠. 예, 조이제 국장. 한겨레는 여전히 조모로 하고 있습니다. 조이제 국장에게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알려주면서 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이 조모 국장에게 말이죠. 예. 자, 이 청와대 이 조모 행정관은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청계천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일하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다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금은 청와대 총무시설팀 총괄 행정관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신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근인 조모 국장 역시 국정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 이 조모 행정관의 부탁을 받은 조 국장은 서초구청 김모 OK민원센터 팀장에게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를 요청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것으로 나왔으며 조모 행정관이 다시 보낸 그 채모군의 생년월일 정보 등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알려진 게 아니라 드러난 거군요. 예, 드러난 겁니다. 이 조모 국장은 그러니까 서초구청 조모 국장은 채군의 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청와대 조모 행정관의 개입 정황도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조모 국장이 말이죠. 이 조모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삭제한다고 뭐 삭제됩니까? 검찰은 이 조모 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근데 조모 행정관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3인방으로 불리는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 부하라는 점입니다. 네. 자, 이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최동욱 전 총장 낙마 시나리오가 추진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 조모 행정관이 이 서초구청 조모국장에게 이 채모군의 그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6월 10일은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3일 전이었습니다. 자, 이 청와대 행정관, 조모 행정관, 이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그 지금 청와대에서 총무시설팀 총괄 행정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청와대 시설과 예산 관리를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채모군 신상 정보를 알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뭔가 권력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조모 행정관이 한겨레 기자와 통화한 모양이죠.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문자 메시지를 보면 드러날 거짓말 아닙니까, 이건? 네, 글쎄 말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사람이 네. 곽상도 전 민정수석. 네. 6월 11일 이 조모 행정관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조회가 이루어지게 한 그 6월에 예. 곽상도 씨는 민정수석 현직에 있었습니다. 예.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지금도 민정비서관인 이중희 비서관. 예. 이 사람이 지금 서초구청에 임모 과장하고 예.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물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사건의 중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조이제 국장.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또다시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 부하로부터 문자 메시지, 그것도 확인해달라는 예. 이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될 사안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짐작하면 그게 다 사실이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최동욱 찍어내기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면은 이거 사실이 돼요 또. 나 이거 정말 참.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 언론 전문가가 그리 필요가 없어요. 예. 좀 뭔가 좀 복잡한 분석을 통해서 뭔가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상식적으로 추측하면 사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자,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유인태 의원실이 경찰청에 공안사건 관련 문건 분석 현황 등을 받아본 결과 경찰이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2086건의 문건 감정을 연구기관들에게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의뢰 건수도 2009년 324건, 2010년 308건이었는데 2011년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542건. 지난해에는 526건. 예. 자,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100여 건에 불과했던 의뢰 건수가 최근 들어서 5배로 이제 늘어나게 된 셈인데요. 자, 근데 의뢰기관이 어디냐? 의뢰기관이 어디냐? 여기가 주목됩니다. 자유민주연구학회. 여기가 862건을 의뢰받아서 가장 많았고요. 한반도정책연구소 243건, 나라정책연구원 22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안문건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하는 기관들, 이 기관들의 그 성향을 보니까 우쪽 편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연구학회와 나라정책연구원, 안보전략연구소 등이 대표적인데 경찰은 이들에게 200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73건을 의뢰했는데요. 전체 문건 감정 의뢰 건수의 61%에 이릅니다. 자, 이들 단체의 우편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라정책연구원의 원장이 김광동 씨인데 이분은 최근 논란이 됐던 뉴라이트계 교과서 포럼 회원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벌인 무장투쟁이자 반란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사관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색깔론을 이렇게 제기했던 것이죠. 자유민주연구학회는 2010년부터 전교조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비판해왔던 단체입니다. 또 안보전략연구소 여기 소장이 홍관희 고려대 교수인데 이분은 남북 6.15 공동선언을 북한의 적화 통일 방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용공 이적 행위라고 규정했고 광우병 쇠고기 촛불 집회를 폄하하는 발언도 해왔는데 글쎄요,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통일교육연구원장으로 내정됐단 말이죠. 예. 자, 경찰청은 이들 기관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안 문건 감정을 이제 맡겼는데 공짜로 맡긴 거겠습니까? 돈을 줬겠죠. 이들 기관에게 최근 5년 동안 최소 4억 원 이상의 분석 의뢰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 분량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분석 비용을 줬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우익 성향 단체들이 점점 살이 찝니다. 예. 이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예. 유독 돋보이네요. 예. 다른 단체들은 200건 전후인데 자유민주연구학회의 경우에는 862건을 의뢰를 받아서 분석을 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건당 20만 원 정도만 치더라도 예. 최소 비용이 20만 원 정도로만 치더라도 네. 2억 원입니다. 어휴, 할만하네. 100만 원으로 치면은 예. 10억 원이고요. 이런 거가 결국 우리 쪽에 줄 서면 돈 된다, 돈 준다 이런 공식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뭐 또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또 그런 식으로 또 질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 들겠죠. 예, 한겨레 사설도 관련해서 소개할 만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표적인 그 관변단체 아닙니까?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로 지목되어 온 조직들이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다시 거액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그런 내용 한겨레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설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요.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등 3개 단체에 2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짜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받아간 돈, 이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따져보면은 성과가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돈이 지급된단 말이죠. 예산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을 보면은 자유총연맹은 지난해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겠다라면서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가 놓고는 나라사랑 이벤트 공모전 등 인터넷 방송과 무관한 엉뚱한 사업에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실무평가단까지 꾸려서 회계자료 같은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가 포함된 1차 평가, 2차 평가까지 거친 다음 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미흡이라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만한 부분인데요. 그래 놓고도 안전행정부는 이런 엉뚱하게 돈을 갖다 쓴 이 자유총연맹에다가 이전과 똑같이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국회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한겨레 사설의 논지입니다. 더구나 자유총연맹은 2010년과 2011년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전산 회계자료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전용 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자, 산하 조직인 지구촌 재난구조단,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이 별도의 공익사업 보조금을 신청해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 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들뿐 아니라 다른 보수단체들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는 이른바 안보 SNS 사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우익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민명 아래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노골적인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데다가 혈세를 또 지원한다? 지금 내가 낸 세금으로 또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 동의 못합니다. 안행부가 새마을운동, 제2의 새마을운동 사업에도 돈을 투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이 부분도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 보입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하단에 배치된 기사인데요. 자,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에 내린 8가지 수정명령 사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257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교학사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고쳤는데요. 자, 고쳤는데 고치는 과정에서 출처는 밝히지 않은 채 원 사료의 내용에서 몇 단어를 이제 고쳐 썼는데 이거 잘못 뺏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이 출전 표기를 하라고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출전 표기를 하라고 명령 내린 그 책은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베껴다 쓴 건데 교학사가 B 자료를 갖다 써놓고는 이 교육부가 A 자료를 인용했으니 A 자료를 인용했다라고 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표절 의혹도 있고요. 잘못된 출처까지 제안을 했으니 교학사나 교육부나 그야말로 똑같이 오류를 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교학사 교과서 필진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부의 이런 수정 절차를 담당하는 교육부 수정심의회의 전문성과 자격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출처가 빠져 있는데 교육부가 그걸 보고 네. 다 출처를 넣어라 하고 제시한 네. 이른바 출처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B로 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A였던 거죠. 참나 이거 교학사가 먼저 표절을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야, 너 B 자료 베껴 썼으면서 왜 B 자료라고 안 써? B 자료라고 써! 라고 해서 B라고 썼는데 알고 봤더니 A였다는 겁니다. 네. 나 이거 정말 참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 오늘 또 보니까 경찰청에, 이 집단적인 표절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한겨레에. 제가 그 관련한 기사는 넣지 않았는데,
한번 사회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규제한다면서 심의 규정에 민족의 존엄성 항목을 신설하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는 방송을 금지하고 사실이나 위인을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희화화하는 방송을 제한하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민족의 존엄성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지난달 27일에 입안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자, 누구의 명예를 손상하지 말기 위한 그 조치일지 가늠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하면 답이 상식적으로 나옵니다. 추론하면 박정희 욕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아니 5.18 왜곡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분들이 말이죠. 이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걸 왜곡, 조롱, 희화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민족의 존엄성이란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이런 심의 규정을 마련하려 하다니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상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 이름으로 심의위원들을 심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너무 중후하게 말씀드렸나요? 네. 하여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제심의위원회로 제가 보입니다. 이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만 씨, 그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별걸 다 하려고 해요. JTBC 뉴스가 공정치 못하다 이러면서 또 중징계를 내릴 움직임을 지금 정부 여당 추천 이 위원들이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TV조선이나 채널A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정치 개입 또 왜곡, 편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삼지 않으시는 분들이 말이죠. 아이고 참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 아래에 있으신 분들 참 안 됐습니다. 예. 참 이거 얼마나 우리는 규제 안 되나요? 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송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이제 기획한 겁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 아래에 있다면요 이런 방송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물론 저희는 그렇다고 통제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청취자들의 이런 상식과 개념 이 아래에서 통제를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멋진 말씀입니다. 예. 경향신문 1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서울의 독자들께서 아마 보실 수 있는 기사인데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있습니다. 여기 기념재단 이사장이 누구냐면은 손병두 전 KBS 이사장입니다. 이분이 그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34주기 추도식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 차라리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자, 이 재단의 행태가 오늘 경향신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박정희 기념재단이 2년 가까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협약서를 보면은 2001년 12월에 체결된 협약인데 기념재단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기념 도서관 건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시설 일체를 서울시에 기부 체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신 서울시는 시 소유 부지를 제공하고 기념재단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서 기념 도서관을 위탁 관리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기념재단 이후에 협약서에 명시된 기부 체납, 위탁 관리 계약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폐쇄한 채 박정희 기념관만 단독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당연히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기념재단이 내야 할 토지, 건물 사용료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은 시유지는 서울 시민들의 공공재산임에도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조차 없이 2년 가까이 기부 체납과 위탁 관리 처리를 미룬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던 손병두 이사장 멀리 지방에 와 있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향신문 기자가 걸어온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념재단 관리 담당 간부도 방문 또 전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아유 뭐 유신 시대가 쭉 좋았네요. 그때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뭐 무슨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를 해도 뭐 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고 말이죠. 예. 유신 시대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때도 좋았고 참여정부도 좋고 김대중 정부 때도 좋았고 안 좋았던 때가 언제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하는 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자, 검찰이 이석채 비자금 20억을 포착했는데 야, 이 방법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말이죠. 이석채 회장 참 이거 이 사실이라면 정말 야비한 겁니다. 4년 동안 20억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는데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석채 회장이 재임했던 2009년에서 2012년 일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3분의 1가량을 되돌려 받은 단서를 잡은 겁니다. 이 임직원들한테 상여금을 많이 줘요. 그래 놓고 일부를 돌려내라. 해놓고 그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참. 검찰은 계좌 추적 그리고 관련 임직원 소환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신문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올해 그 국회 국정감사에서 예산 낭비로 문매를 맞았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라고 하죠. 네. 이 코트라가 2년 연속 이 코트라 사장의 개인 저서 수천 권을 국민 혈세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코트라는 오영호 사장입니다. 오영호 사장이 지난 10월 30일에 출간한 신뢰경제 귀환 이 권당 15,000원이거든요. 이것을 국실별로 소모품비와 도서 인쇄비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오영호 사장의 저서 미래중국과 통하라 이걸 1,000권 이상 구입했습니다. 자, 이 특히 그 미래중국과 통하라 이 책을 구입할 것을 지시할 당시에는요.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현금을 주거나 미리 상품권을 제공한 다음 오영호 사장의 책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코트라는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예산 낭비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올해 수출 계약이 없는 그 해외 전시회가 10차례 가운데 2차례였고 13억을 들인 글로벌 브랜드 사업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준정부 기관인 코트라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요. 올해 직간접 지원금은 무려 3,437억 원입니다. 참, 이 오영호 사장 같은 사람이 예. 참 처세에 밝은 사람인가 봐요. 그 정권을 걸쳤어요. 지금. 예, 넘나들어요.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하고 산업부 차관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MB정부 때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네. 코트라 사장이 되고 또 뭐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우습게 보였던 거겠죠. 예. 공기관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다. 아마 이 공기관을 상당히 우습게 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력을 넘나들어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네. 누리고 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일 해도 뭐 별 네. 특별한 감회가 없이 이런 일을 그냥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두루두루 걸치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 우리 오영호 사장. 처세의 비법 이런 책을 내시면 전 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책 한번 내시죠. 참 안쓰러운 게 얼마나 책이 자신이 없으면은 자기 직원들을 사게 만듭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이 처세에 또 밝은 분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이승환 종교국장입니다. 이분이 그 조영기 목사가 속한 교단의 목사기도 한데요. 네. 자, 이분이 그 지난 그 토요일자에 무슨 칼럼을 실었냐면요. 제목이 종교인의 말입니다. 이승환 종교국장 자체도 목사기 때문에 종교인이죠. 자, 이분이 정의구현사재단, 종교는 다릅니다만은 다른 종교의, 다른 종단의 성직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마치 자신의 말이 정의의 보증수표인 양 남발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현재 재판 중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확실한 인과관계도 없이 퇴진하라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면서 잠언 15장 4절 성경을 인용했는데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패역한 혀. 사제단이 패역한 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분이 제가 잊을 수 없는 칼럼을 2월 16일자에도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환 종교국장의 칼럼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교회가 세계에 자랑하는 영적 지도자다. 그러면서 세계 오순절 교회의 최고 지도자다. 가난한 나라 비영어권 국가에서 출생해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길러낸 세계적 영적 아이콘이다. 영적 아이콘. 예.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영성과 5중 축복, 3중 축복, 5중 복음, 3중 축복의 신학은 세계 신학계에서도 독보적이다. 세계 교회 사학자들은 그의 자라온 환경과 극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해온 일생을 생각할 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신문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이 이승환 종교국장은 그러더니 일부 장로들은 조용기 목사의 영적 리더십을 이어받은 이영훈 현 목사의 지도력을 방해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된다.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바로 이행해서 이영훈 목사의 리더십을 살려내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교회의 옛 영광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영훈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과거 문제됐던 내용만 지적하는 행동은 영적 지도자를 매장시키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기 목사 욕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영훈 목사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라면서 일부 장로들을 질타한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의 발언이 최근 발언인가요? 그게 이제 2월에 있었던 발언. 지난 2월이죠?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10월에 이 조용기 목사의, 11월에 조용기 목사의 불륜, 또 교회 돈, 이 유용, 폭로된 거지요. 자, 이승환 종교국장에게 전하고 싶은 성서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네. 이분이 기자인가요? 예, 국민일보 종교국 네. 기자였다가 지금은 국장이 됐습니다. 네. 기자 출신인 지금 목사입니다. 온순한 패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패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지난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채널A에서 밤 10시 뉴스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어르신인데, 일개 신부가 감히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국민이 가세해서 무례하고 버릇없이 대통령에게 퇴진 운운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투의 비판이 채널A의 뉴스 시간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야말로 귀가 확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어르신인데 박근혜가 나라의 최고 어르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월 6일 TV조선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그랬습니다. 뭐 초대 손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앵커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TV조선은 최고 존엄이라고 보고 있고 채널A는 나라의 최고 어르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정말 참 그래서 이제 이동걸 교수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갈 줄은 알았지만 박정희 유신 시대 정도가 아니라 조선 시대까지 되돌아갈 줄은 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예, TV조선과 채널A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규제를 안 받고 JTBC처럼 뭐 나름 손석희 앵커가 정도를 거르려 하면 중징계의 대상이 되고 이런 참 비참하고 암울하고 엄혹한 언론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보당 의견을 많이 전했다며 중징계할 태세입니다. 이에 대한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정당 해산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진보당 쪽 의견을 많이 전하고 그에 반대하는 쪽 내용은 적게 보도해서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라면 24시간 쉴 새 없이 종북 공세를 펼치면서 비판적 의견은 하나도 내보내지 않는 종편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징계 도마 위에 오른 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1번 JTBC 뉴스9, 2번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3번 채널A 박종진의 쾌변한 마, 4번 MBN 정훈갑의 집중 분석.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국민TV 기념품 출시. 국민TV 기념 손목시계, 볼펜, USB 메모리, 스포츠 등산 양말 등 각종 기념품들이 계속 출시됩니다. 판매 금액의 25%는 국민TV에 후원합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Images showing 这建议当前序列중.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짐작은 했습니다만 그 중국 지도부가 방공 식별구역 선포를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죠? 아주주간이라는 홍콩의 주간지가 최신호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오래전부터 방공구역 설정 계획을 가다듬어 왔고 중국 군부 쪽에서는 3, 4년 전부터 이 요구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주주간의 보도하고 대체로 비슷한 얘기를 그동안 해왔고요. 또 결정을 내린 후에 발표 기회를 엿봤을 텐데 지난달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중국이 공산당의 소위 3중 전회를 거치면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주주간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제1열도선, 일본의 규슈에서 오키나와 대만을 잇는 그 선을 제1열도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중국이 돌파해서 바다로 나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방공구역을 선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그 민항기들한테 그 중국의 방공구역 지키라 이런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예, 미국이 지난주에는 군사적으로 좀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예. 주말을 거치면서 미국의 민간 항공사들한테는 중국의 비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권고하면서 중국의 제1열도선 돌파 시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의 방공구역이 국제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건데요. 한국하고 일본은 자국 민항기들한테 비행 계획을 내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 두 나라의 입장이 조금 난처해졌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새로운 방공구역 발표 임박한 거죠? 예, 이번 주에 정부가 새누리당하고 협의를 한 후에 마라도 상공과 또 이어도 그리고 경남 홍도가 포함된 방공구역을 선포한다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특파원들이 전해오는 소식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런 행보를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미국은 중국의 조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한 발 물러나려고 하는데 한국이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일본의 방공구역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또 이어도는 이번에 중국의 구역에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이 부각된 이상 우리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영토 주권하고는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니까 세 나라,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하고 사전 협의 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외교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TPP 참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TPP의 성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TPP는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FTA인데 그중에서 미국하고 일본 사이의 교역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해서 사실상 미일 FTA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한미일 3국의 FTA가 되는 건데요. 한미 간에는 이미 FTA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일 FTA를 맺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또 아울러서 TPP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최근에 방공구역 문제하고 겹쳐져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외교적인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액수가 미국, 일본하고 무역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데 이 대중 경제 봉제 체제에 들어가는 게 과연 잘하는 거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그 미국 반응을 보면요, 우리가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이해가 돼요. 미국 무역대표부의 프로먼 대표가 네. 한국의 관심 표명을 환영하지만 한국처럼 새로 합류하려는 국가는 기존의 12개 참가국들의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나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해서 좀 하려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만약에 한다면 기존 참가국들의 협상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쌀 같은 그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미국이 정치적인 고려만 했다면 그냥 무조건 환영해야 되는데 한국이 들어오는 걸 환영해야 되는데 TPP 협정에 또 내부 논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환영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이 새롭게 요구할 게 없으니까 비싼 참가비를 내라 이런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잘못하다가는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다 놓칠 수 있겠어요? 예, 명분으로 보자면은 방공구역 문제로 중국하고 껄끄러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미일 쪽으로 쏠릴 수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체제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거니까 정치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과의 무역액이 그 어느 나라의 무역액보다 크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일본하고 자유무역을 하면 우리 제조업이 피해를 보고 또 대일 무역 적자가 더 커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오직 경제적인 고려만으로 나온 결정이라면 신중치 못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또 외교까지 다 고려한 거라면 왜 하필 이 방공구역 문제가 불거진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발표를 해야 됐나 이런 등등 따져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국이 혼란스러운 태국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총리하고 시위대 대표 사이에 회동이 있었군요. 태국에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스텝 전 부총리가 어제 저녁에 잉락 현 총리를 긴급히 만나서 담판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잉락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자 이렇게 시위대 쪽에 제안을 했는데요. 스텝 전 부총리는 담판 후에 인터뷰에서 그런 조치로는 시위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잉락 총리가 자기들의 요구에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벌써 4명이나 그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시위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위대들은 선거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회 혹은 인민위원회라고 불리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총리와 강요를 뽑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잉락 총리는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이고 이 탁신 진영이 2000년 이후 5번의 선거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총선을 해도 잉락 총리가 재시민님 되는 게 확실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 입장에서는 선거 없이 그 국민의회를 만들자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거를 하면 집권당이 돈을 뿌려서 표를 사는 매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선거 거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탁신 세력은 과거에 탁신을 몰아내는 군부 쿠데타까지도 지지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매표 때문에 선거를 못한다는 건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민주적인 선거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의회에서 총리 불신임안이 투표에 붙여졌었는데 여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결이 됐고요. 그 후에 시위가 더 격렬해져서 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단판도 깨지면서 시위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군부가 어떻게 나올지가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군부는 왕족, 또 기업가들, 관료 이런 사람들을 한편으로 하는 반탁신 세력인데요. 그래도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쿠데타를 또 저지를 기회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분간 매주 월요일은 조용기 목사의 전날 설교를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고 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나쁜 고약한 손님들도 주새끼들도 빈대별도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쥐새끼가 틈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귀에 확 띄는 발언은 자신이 새마을운동 아이디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줬다는 주장.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가지고서 조 목사 생각은 어때? 우리 한국에 이렇게 후진되어 있는데 이 국민들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내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을 좀 많이 빌려와가지고서 지붕도 고쳐라, 수도도 놓아라, 길도 넓혀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 놀리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을 다 우리가 감당하느냐? 그러면 쉽게 되는 것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말해봐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밥 저녁에 빨리 먹고 나라. 그래서 저녁 얻어 먹고 나왔죠. 그런데 일주일이 되기 전에 김현옥 시장이 플라자 호텔에서 킹크의 피처를 불러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 나오니까 며칠 전에 대통령 만났습니다. 무슨 소리 했어? 예수 믿게 해서 마음을 고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야, 이 사람아, 나를 들어오라 해서 청와대 들어가니까 조용기 목사가 새마을인지 험마을인지 그 마을을 하면 국민이 잘 산다는데 너 연구 좀 해봐라. 내가 새마을인지 험마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조 목사?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어야 알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새마음인지 험마음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세상의 속에서 좌절감에 꽉 들어차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험마음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새마음이고 그런다고. 그럼 이 전부 예수쟁이 운동 아니에요? 물론 잘 사는 건 다 예수쟁이 운동이 돼야 잘 사지. 그거는 잘 못 산다고. 그래 그 과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새마음 험마음이 아니고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로 바꾸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 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려고 하고 민주당은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예산안 단독 상정을 반대하면서 정기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예산안 자체 심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법인카드로 식사한 일반 음식점이 유흥지점으로 확인됐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개방된 장소에서 식사를 했고 유흥 접객권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한동주 제주 서귀포시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에 관심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적절한 시점에 TPP 가입에 대해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새로운 참가국의 합류는 기존 12개 회원국의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준비 부족에 국정원의 대선 공작과 경찰의 수사 결과 조작 발표 등의 관건 개입이 더해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던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1박 2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해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밀양역에서 문화제를 열었고 경찰이나 한국전력 직원들과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차가 탈선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열차가 강에 빠지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는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 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안해서 이루어진 밀양 희망버스가 지난주 토요일 11월 30일 전국 곳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제한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일도 일반 참가자들보다 많았을 테고 밀양 주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웃음을 보이려고 노력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그들 속은 어느 때보다 새까맸을 수밖에 없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희망버스 출발 바로 전날 법원으로부터 46억 원을 회사와 경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지난 10월 20억 배상 판결에 이어 또 5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득중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쌍용차 지부장 김득중입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판결이 2009년 파업과 관련한 첫 번째 손배소 판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공장 점거 파업 끝난 이후에 네. 4년 5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판결입니다. 네. 그러나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결과가 해고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게는 좀 나왔습니다. 네. 그 결과 얼마를 배상하라는 겁니까? 우선 경찰이 그 크레인 뭐 헬기 수리비를 포함해서 13억 7천만 원이고요. 네. 회사가 33억 1,140만 원입니다. 합치면 46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네. 한번 뭐 저희들 만져보기는커녕 뭐 구경도 못한 금액이 좀 공포스럽습니다. 네. 그 경찰 손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주장한 가액의 금액의 90%를 노조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측 손실은 법원이 감정한 그 손실액은 55억이요. 예. 그 중에서 60%를 노조가 책임져라 이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아직은 1심입니다만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1인당 얼마씩 배상해야 되는 규모죠? 우선 이제 파업을 주도하지 않는 이제 조합원들과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공장을 한번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시민 사회단체들 분까지 책임을 인정한 것에 상당히 이제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아직 이제 판결문을 좀 받아봐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상균 전 지부장 외에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책임지라는 판결입니다. 네. 그 액수도 이제 사실은 각자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정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 그 배상해야 될 액수만 이렇게 적시가 된 건가요? 아니요, 가담 정도에 따라 좀 나눠져 있긴 한데요. 아, 그래요? 아직 판결문이 아직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네. 예. 자, 이미 가압류가 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정도죠? 그건 한 28억, 한 29억 가까이 좀 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바로 가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 뭐 선택은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 회사한테 있는 건데요. 뭐 네. 현재로서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 1심 그 선고 의미가 네. 집행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예, 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전혀 방법이 없어요. 예. 항소를 해도 가집행은 막을 수 없다. 예,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원고가 쌍용차 사측하고 그리고 또 경찰 둘이죠. 네. 네, 이들이 소송을 낸 게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회사는 2009년 6월로 소제기를 했고요. 네. 경찰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해서 한 4년 5개월 만에 나온 이제 판결이고요. 네. 예. 이 판결 시점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어쨌든 뭐 그 선고 시점에 어떤 뭐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분명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네. 현재 쌍용차 사안과 해고자들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많은 이제 소명하고 주장을 좀 펼쳐왔는데요. 네. 재판부가 이 고민에 대한 판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고요. 해고자에게 이 금액이 어떻게 하란 소리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소송 제기이 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런 종류의 소송이 보통 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판결이 늦춰지는 것, 그러니까 4년 넘게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노동자가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네. 큰 액수고 회사 측이 네네.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노사의 자율적인 해결을 법원이 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변호인들과 이와 관련된 그 의견을 나누신 적은 없습니까? 예, 뭐 그렇게 저희들 논의한 바는 없고요.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워낙 큰 그 천막적 숫자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이 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예, 뭐 철회 요구는 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죠. 네. 사측과 네. 경찰의 소를 철회해달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최근에 그 야당 의원들이 인도를 방문해서 마인드라 회장도 만나고 오고요. 그러면서 또 노사 간에 자율적인 그 해고 문제 해결 움직임이 있다. 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나온 손배 판결이라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뭐 회사하고 공식적 만남이나 제안은 없었어요. 네. 없었고 회사의 이제 공식적 입장이나 그동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네. 저희들 뭐 해고자 복직 문제, 상용차 문제 해결, 이 선배소 문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쌍차 지부가 이제 제안한 이제 노동사 교섭이 아직 좀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네. 예, 그런 와중에 이 판결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이제 부담일 수밖에 없고 네. 상당히 이제 상당히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어떤 뭐 협상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뭐라고 할까요? 좀 입지가 위축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군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저희들 4년 5개월 동안 네. 예, 거침없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저희들 100억이 되든 네. 현재 6억이 되든 큰 차이는 못 느껴요. 사실은 너무 이제 무감각한 금액이고 네.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요것도 이제 요 선배 문제와 별개로 저희들 뭐 저희 주장들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한 위법하고 폭력적인 파업, 이게 지금 쌍용차 노조 입장에서 볼 때 수긍할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파업 이후에 그 형사 대법원 그 판결에서 유죄를 좀 저희들이 받은 상황이고 위법하다는 지적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제 폭력주의란 것은 상호 쌍방이 있는 상을 전제로 하는 말로 좀 보여집니다. 네. 쌍용차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이제 사나웠고 물러서지 않고 싸움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네. 경찰과 회사의 폭력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시 얼마나 이제 저희들이 두들겨 패고 짓밟으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을 사실 공장 밖으로 쫓겨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리고 또한 이제 여전히 이제 해계추장 문제 비롯한 이제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못하고 있고. 네. 지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하물며 여당의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부당한 정례고였다는 주장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 위협하다는 말과 이제 폭력이란 그 파업이란 이야기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제 회사와 경찰이 들어야 할 소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파업의 원인이 됐던 정리해고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똑같았어요. 좀 유력적이고. 지금 현재 이제 정례고 문제는 이제 항소 중이에요. 네. 예. 1심에서는 이제 회사 측의 손을 좀 들어줬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항소의 첫 번째 재판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에서요. 이번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인영 판사 그 재판부가 그 위법하고 폭력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폭력적이라는 파업의 원인이 됐던 정리해고가 합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번 그 선배 재판에서는 네. 정리해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고려와 판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노동자들 그 폭력에만 초점을 네.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번 판결 내용이 좀 저희들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의 하나에도 있습니다. 원인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측의 폭력, 그리고 또 경찰 쪽의 그 폭력적인 진압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사실은 이제 사측의 그 폭력과 경찰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경찰 사측이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네.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그 관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어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서요? 네네. 이번 판결에서 뭐 예를 들면 사측의 폭력의 어떤 방어적인 차원에서 폭력을 휘두른 건지 아니면 사측이나 경찰은 정상적으로 뭐 진압을 하거나 했는데 그 노조가 극렬하게 폭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거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이번. 그럼 경찰의 폭력 진압이나 사측의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 그 고려가 없었고요. 그래요?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만 이제 그 책임을 이제 물은 거죠. 네. 지금 쌍용차 기업 내부에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쌍용차 기업노조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던가요? 아니, 이제 구체적인 입장은 없고요. 네. 이번 판결 보면, 이제 안에 이제 기업노조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예. 기업노조 또한 이제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뭐 구체적인 일정을 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하고 기업노조가 이미 이제 손배 가압류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서로 하긴 했거든요. 네. 정치권은 물론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만간 만나 이제 대책을 좀 함께 세워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손배 가압류 문제는 공장 안과 이제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이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되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쌍용차 기업노조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그 부분에 기업노조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은 기업노조의 책임을 뭐 별도로 인정을 한 건가요? 두 번째입니다. 기업노조의 책임을 별도로 인정한 거고요. 2009년도 당시의 노조를 안에 있는 그 기업노조가 승계했다고 하는 이제 내용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쌍차지부가 그동안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2010년도에 저희가 제기한 소송이 있었지만요. 네. 예. 그 증거 부족으로 당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 당시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을 기대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한 거는 다 증거 부족으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도 확정 판결이 난 건가요? 예, 그냥 1심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혹시 법정에서 경찰의 진압 동영상, 뭐 YTN 돌발 영상에서도 뭐 생생히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혹시 증거로 틀지 않았나요? 저희들 뭐 제출했으면 증거는 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예, 그 전혀 뭐 재판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노동자를 그렇게 두드려 패는 영상을 보고도 재판부가 경찰의 과잉 진압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예. 자, 사실 그 최근 야당 의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까지 가서 마힌드라 회장 그리고 뭐 고엔카 사장 등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뒤로 복직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 쌍차지부에서는 이번 인도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회사 공식적 대화 뭐 만남은 없었어요. 예.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 입장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는 그 해고자 복직 문제나 쌍용차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지부가 노노사 교섭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관련해서는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김 지부장님께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말씀합니다만 뭐 언론 등에서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쌍용차 경영 실적도 호전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측이 이건 뭐 해고 문제를 풀지 말라는 그런 정치적인 신호로 여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회사가 5년, 6년 만에 이제 최대 생산 판매와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언론에서. 그래서 내년도 인원 충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판결을 그렇게 이제 많이 여긴다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더 큰 har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회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쌍용차 정상화에 따라서 선배 가압류 문제가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진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라도 좀 회사가 좀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선배 소송 취하는 물론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손배소 이번 판결이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도 있겠네요. 만약에 사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같은 날 나왔던 판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분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어찌 됐습니까? 그날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러면 바로 사측에서 수용을 하는 건가요? 언론 보니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비행직 동지의 이 승소 문제는 네. 상당 기간 어려운 조건에서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선고를 즉각적 항소하고 이런 것들 검토보다는 네. 이분들을 빨리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현명한 판단 아니겠냐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건 아니고 예, 현재는 그래요. 예,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군요. 아니요. 그것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희 지부나 당사자들에 대한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좀 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항소 여부보다는 빠르게 이 선고의 결정을 회사가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주 서귀포 시장의 발언. 내년 6월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내년 6월까지 선거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 임기입니다. 이장이요. 우건민 지사가 한동주 시장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말. 내가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 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네가 서귀포 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우건민 지사와 이런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 당선되면 너가 서귀포 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네가 서귀포 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도 6급 이상 서귀포 고등학교 출신이 50명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 연륜을 가진 남주 고등학교는 6급 이상의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15명, 서귀포 여자고등학교 25명 정도, 삼성여자고등학교 5명 정도. 여기까지는 6급 이상만입니다. 시청 내에도 6급 이상 서귀포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 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기호고 1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 6급 이상만입니다. 7급 이하 직원까지 따지면 서귀포 고등학교 250명, 남주 고등학교 150명입니다. 직업까지 하면 서고등학교 250명, 남주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포 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 있어서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더 시장직을 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다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더 해야 이 친구들 다 제자리 끌어올릴 수가 있고. 제가 시장직을 더 해야 서귀포 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계약 하나를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녹음 파일은 지난주 금요일 11월 29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서귀포 고등학교 재경 동창회 송년회 밤에서 한동주 서귀포 시장이 한 축사였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너가 서귀포 시장 더 해라. 여기서 나온 나는 우금민 제주지사를 가리키고 너는 발언자인 한동주 서귀포시장입니다. 이 발언 때문에 우금민 제주지사가 서귀포시장과 이른바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우 지사는 서귀포시장을 즉각 직위 해제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매관매직을 감추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입장입니다. 제주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사건 취재한 제주의 소리 이승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록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의 소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네. 자, 이번 사건 개요를 간략히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금방 노종면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동주 서귀포시장이 서귀포고등학교 재경 송년회 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미 파일을 잠시 들려드렸습니다만, 한동주 시장이 한 문제 발언,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간추려 주시겠어요? 일단 한동주 시장이 한 발언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은요. 일단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일단 지금 우금민 지사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고요. 네. 그다음에 특정 고등학교 학연을 이용한 이제 선거 패권주의, 그리고 공무원 줄 세우기 발언,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시장이 더 되면 이제 각종 계약 관계, 특혜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방송 중에 잠시 차질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님. 네네. 일단 시장 하면 요즘에는 다 선거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사가 서귀포 시장을 시켜줄 수 있어야 지금 이 한동주 시장의 말이 이해가 될 텐데요. 네네네. 서귀포 시장은 선거로 뽑는 게 아닌가요? 네. 우리 제주도는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습니다. 예. 4개 시군이 있었는데 북제주구는 제주시로, 남제주구는 서귀포로 통합됐고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게 이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발언을 가지고 우금민 지사가 정말 소위 말하는 내면적인 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한동주 시장이 발언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그리고 선관위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네, 우지사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우지사는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요. 네. 발언 보도 이후 반나절 만에 일단 한동주 서귀포 시장을 직위해제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선관위 조사 결과 이제 의혹이 될 만한 발언이 나온다면 수사 의뢰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우지사는 한동주 시장을 임명한 우금민 지사에는 특별한 반응이나 사과나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한 시장은 지금 어떻게 언론 접촉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직위되면서 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요. 통화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녹음 파일을 잠시 들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사전 설명 없이 들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11월 29일 서귀포 고등학교 재경 동문회 송년회 밤에서 나온 한동주 당시 시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주 서귀포 시장의 발언. 내년 6월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내년 6월까지 선거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 임기입니다. 이야기가. 우금민 지사가 한동주 시장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말. 내가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 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네가 서귀포 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우금민 지사와 이런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 당선되면 너가 서귀포 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네가 서귀포 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도 6급 이상 서귀포 고등학교 출신이 50명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 연륜을 가진 남주 고등학교는 6급 이상의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15명, 서귀포 여자고등학교 25명 정도, 삼성여자고등학교 5명 정도. 여기까지는 6급 이상만입니다. 시청 내에도 6급 이상 서귀포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 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노원고가 15명, 서귀여고 1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 6급 이상만입니다. 7급 이하 직원까지 따지면 서귀포 고등학교 250명, 남주 고등학교 150명입니다. 직업까지 하면 서울고등학교 250명, 남주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포 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 있어서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더 시장직을 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다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더 해야 이 친구들 다 제자리 끌어낼 수가 있고. 제가 시장직을 더해야 서귀포 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계약 하나를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님. 네네. 예, 이건 뭐 다른 건 몰라도요. 한동주 시장 스스로 확연에 따라 그동안 인사를 해왔고, 네. 또 뭐 심지어는 시 사업 계약까지 뭐 부정의 소지가 있었음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이 자리에 그 한 시장을 앉힌 사람이 우지사지요? 네, 우국민 지사입니다. 예, 그게 지난 8월 14일이었던가요? 예, 8월 14일 날 서귀포시장에 취임했습니다. 네, 그럼 적어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한 것도 그렇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시정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 우지사가 입장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한동주 시장을 임명할 때, 네. 그 우국민 지사 측근이라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측근이에요? 예, 우국민 지사 측근이면서 이제 내년 이제 또 시장이면 선거 중립,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시장인데, 네. 측근 임명해서 지금 주변에서 말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각종 이제 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일단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계약 문제, 네. 그다음에 공무원 선거 개입 이런 문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요. 이번 한동주 시장의 발언으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고 있면서 그동안 설로 떠돌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국민 지사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선거를 10개월 정도 앞둔 지난 8월에 시장이 교체된 건데 네네. 그때 시장을 교체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특별한 사유는 그 전 시장도 선거를 도왔던 공신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말이 많아서요. 이제 네. 계약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 그럼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이제 교체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요. 네. 서귀포시면은 그 제주 강정마을이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정마을이 아직도 해군기지 문제로 지금 7년째 고통받고 있는 강정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네, 뭐 전임 시장도 그렇고 지금 현 시장도 그렇고 물론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만 네네. 이런 아무래도 그 시 안에 있는 중요한 갈등 지역 시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네네. 그동안 서귀포시가 이런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문제와 같은 갈등 조정 역할을 어느 정도로 제대로 해왔겠는가. 이 한동주 시장 발언을 들으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뭐 제주 선관위에서는 조사를 시작한 건지요? 예, 선관위에서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서귀포 동문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네. 저희 보도 이후에 네. 녹음 파일과 녹취록 확보하면서 지금 조사 단계에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한동주 시장을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녹음 파일이 선관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언론이 보도되면서 인지한 상태고요. 네. 조만간에 이제 내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민주당 도의원 총회가 어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입장이 나왔는지요? 예, 일단은 어제 1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일단 우국민 지사의 공식 사과 요구와 한동주 시장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공식 기자회견은 오늘 1시간 후인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오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새로운 사실이 공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국민 지사가 최근에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았어요? 지지자들과 함께. 네네네. 네. 무소속일 때보다 새누리당이 입당한 지금이 더 견제가 심할 것 같은데요. 네네. 새누리당 상대 후보군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새누리당은 지금
우금민 지사 입당에 찬반 세력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찬성하는 세력도 있고요,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일단 우금민 지사가 그동안 이제 성희롱 전력을 갖고 있고요. 네. 6번의 당적 변경 문제 등 이런 문제로 입당 반대하는 세력이 김태환 전 지사, 네. 김용하 전 도의회 의장 등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찬성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래도 일단 우금민 지사를 입당을 찬성하는 세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숫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지금 큰 악재가 터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우 지사가 현재의 여론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때문에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거나 또는 새누리당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출마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2010년 선거에서도 이번이 마지막 선거라고 하면서 이제 출마하면서 당선됐는데요. 네. 지금 참고로 우금민 지사는 1991년부터 제주지사였습니다. 이제 관선 2번, 네. 민선 3번에서 총 5번째 지금 제주지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이 마지막 선거라고 해서 나왔는데 당선된 후에 다시 또 이제 출마하려고 새누리당에 입당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출마는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을 지금 만나고 있으면서 이제 새누리당 공천 후보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특종을 성사시키기까지의 그런 과정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뭐 특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일단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이제 벌써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네. 현직 지사가 이제 새누리당에 입당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구범 전 지사가 이제 출마 선언했고, 네. 그리고 김태환 전 지사가 이제 여차하면 이제 출마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종 후보들에 대한 이제 각종 제보들이 반대 세력들이 제보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희 제주예술에게 이렇게 제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보도 잘 들었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네. 예, 오늘 아침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금민 제주지사와 한동주 서귀포 시장 간의 부당거래 의혹을 특종 취재한 제주의 소리 이승록 기자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네, 소리로 듣는 시사만평, 새로운 시사풍작 프로그램 시사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천주교 내에서 나온 대통령 퇴진 요구에 여권이 종북 카드를 집어들자 야당은 아예 신부들과 국회에서 미사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윤상현 의원이 한 말을 오늘 공갈통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말입니다. 민당은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이 어설픈 언의 유의로 종북 세력을 비호할 때가 아닙니다. 야권 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 세력을 국회에 입성시켜 놓은 원죄도 모자라 종북 신부들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미사를 보느냐, 이런 뜻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성립되려면 종북으로 입증된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문제 삼고 있는 그 누구도 아직은 종북임이 확인된 경우가 없습니다. 없는 종북을 찾고 있다고 하면 과연 종북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공갈통은 윤상현 의원 발언의 음절 순서들을 바꿔서 종북을 만들어내는 세력을 콕 집어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를 종북이라 할 때가 아닙니다. 종북은 어설픈 언어 유희 습성을 안고 있는 세력, 비민주 호로 세력당의 원죄입니다. 어설픈 언어 유희 습성을 안고 있는 세력, 이름하여 비민주 호로 세력당이 종북을 만들어내는 원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민주 호로 세력당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원문과 애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어보시죠.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민당은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이 어설픈 언어 유희로 종북 세력을 비호할 때가 아닙니다. 국회를 종북이라 할 때가 아닙니다. 종북은 어설픈 언어 유희 습성을 안고 있는 세력, 비민주 호로 세력당의 원죄입니다.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공정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예비 조합원이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조합원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14,000명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출자금 납부를 깜빡하신 거 아니신가요? 1좌당 5만원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이제 카드 결제도 되는데 이것도 모르셨죠?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납부해주시거나 계좌 이체해주시면 바로 예비자를 떼어드립니다. 예비 조합원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는 길 완전 쉬워서 당황하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특종은 언론의 권력 감시, 부조리 고발이라는 순기능을 담당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적개심까지 갖게 되는 대상입니다. 특종의 진수, 오늘은 특종을 틀어막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과 언론의 특종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말해요. 네, 네. 정부가 직접 이제 언론 보도들을 고발하는 것도 포함해서 언론사가 이제 다른 언론을 고발하는 상황. KBS나 MBC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른바 낙하산 사장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인터넷 매체들이나 일간지들을 고소 고발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한겨레 최성진 기자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이제 MBC와 정수장학회 비밀의 동권을 단독 보도해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특종을 했었는데요.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이후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언론계 일각에서는 최성진 기자에게 유죄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성진 기자가 이제 비교적 소상하게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재를 했는지도 밝혔었고, 그리고 그 보도의 공익적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유죄를 받게 되면 다른 일반적인 언론 취재 활동이 모두 제한될 수도 있다,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시각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보도였기 때문에 법원이 좀 굉장히 후퇴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언론 자유나 표현의 취재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판결이 이번에 났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언론사인 MBC가 고소를 했다는 점이 좀 특이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이 선고유예하면 무죄나 다름없는 그런 좋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고유예도 유죄는 유죄죠. 예, 그렇죠. 유죄고 이게 이제
그 언론의 취재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국내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폐쇄적이고 정보가 공개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권력 네. 기관들이요. 뭐 그런 차원에서 기자들이 적극적인 취재 능력이나 취재 방법들을 동원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최성진 기자에 대한 판결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위축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같은 선고유예더라도 1심보다 최근에 나온 항소심이 더 형량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판결이 뭐 선고유예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유무죄에 약간 애매한 측면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취재라고 하는 이제 아주 특화된 행위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형량이 늘고 그다음에 유죄 취지를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 판결문을 읽어보더라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그 당시 취재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당시 취재는 이제 최성진 기자 이게 이제 그 정수장학회와 MBC 간의 모종의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 일간지나 뭐 그런 쪽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월간지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당시 떠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을 한 기자는 당시에는 이제 최성진 기자가 거의 유일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최성진 기자는 뭐 전화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 당사자들의 통화를 들었다 하고 그거를 이제 대화를 들었고 그거를 이제 녹음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보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사자들도 최성진 기자의 폭로나 보도가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는데 즉각적으로 부인을 못할 정도로 네. 이렇게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보도였고 사실 이제 그런 기자들이 뭐 벽에서 뻗치기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귀를 대고 듣는 행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취재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유죄가 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는가.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원천적으로 취재가 어떤 은밀한 취재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네. 이 판결이 또 한 가지 웃긴 건 KBS가 한참 전입니다만 그 수신료 문제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을 도청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의혹은 사실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그 경찰 쪽에서는 그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 이제 최성진 기자가 굉장히 그 사법부에는 그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유죄 판결이 난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위 이제 언론계에서 귀대기, 벽대기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회의 내용 등을 듣기 위해서 벽에 귀를 대고 또는 문에 귀를 대고 그 울림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 그 벽에 좀 고성능 마이크를 대고 실질적인 지분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에서 MBC도 자유롭지 못할 텐데, 그런 행위를 두둔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취재 방식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최성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최필립 당시 이사장하고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통화를 안 끊어서 소리가 들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취재한 것을 유죄로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법적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논할 계제가 아닙니다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사가 직접적으로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다른 사안이에요. 근데 이건 좀 짚어주고 싶은데 YTN이 네티즌을 고소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고소고발건이 굉장히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고발을 해버리는 언론사가 이런 관행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건지에 대한 자각이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는 자사 프로를 비난한 네티즌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게시판 같은 경우에 막 비난글이 올라오면 그 게시판을 그냥 폐쇄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네가 주장을 할 때는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 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네가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굉장히 또 폐쇄적이고 공격적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YTN이 네티즌을 고소한 건 같은 경우도 사실 언론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 이 건 외에도 뭐 KBS 같은 경우에는 그 낙하사장 체제가 된 이후에 자사에게 이렇게 불편한 보도가 나오면 거의 다 손해배상을 일단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후에 그거를 뭐 일괄 취소를 해주던 아니면 실제 소송을 가던 그거를 판단을 하더라도 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거대 방송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그 인식의 전환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되는 건데. 그 YTN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다른 매체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게시판에 비난글 올린 네티즌 개인을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냥 해명 한 줄 써주면 될 일을. 참 이게 참 산이 참 그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고소고발 자체도 문제지만 뭐 법원에서 판결만 제대로 나온다면 이런 관행이 좀 바로잡혀질 텐데 뭐 그러지 않아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 이 방송 언론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그런 기구로부터 이 심의 제도가 갖는 언론 기능 위축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오히려 이제 고소고발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제 어떤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특별을 하고 특이한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심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마주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의 이제 검열기구로 존재를 하면서 방송 제작 전반에 대한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최근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예. 뭐 JTBC 같은 경우에 최근에 뉴스에서 국가기관 뭐 대선 개입 관련 의혹이라든가 이런 특정 보도를 자주 해서 다른 종편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뭐 종편을 떠나서 방송 보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데 뭐 여지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섰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자 이제 JTBC 뉴스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보도에 대한 심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뉴스에는 이제 김재영 통진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출연을 했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통진당과 관련된 해산 청구 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 방송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했다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방통심의위원회가 나선 것인데요. 손석희 앵커 체제에서는 첫 번째 뉴스 심의였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JTBC가 최근 좀 사회적인 주목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언론계에서는 JTBC가 또 심의를 받겠군, 방통심의가 나서겠군 이런 이제 농담들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나선 상황입니다. 예. 심의를 하면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던가요? 예, 제가 이제 저도 방통심의 취재를 다니지만 사실 이제 여기를 왜 이렇게 기자들이 안 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방통심의 심의위원회가 진짜 코미디장입니다. 거의 뭐 봉숭아학당을 방불케 하고 이렇게 워딩을 치고 있으면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다 받아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발언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자들이 안 가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날 이제 권역부 이제 부위원장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당시 소위원장이었는데 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땡전 뉴스가 왜 문제가 됐는지 아느냐? 종합뉴스는 심의 규정에서 양적 질적으로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JTBC는 해산 청구와 관련해 45분의 뉴스 중 18분 12초를 부정적인 부분만 방송했다. 이날 뉴스의 핵심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한 해산을 청구한 이유가 뭔가였는데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핵심도 그것인데 JTBC는 이에 대해서는 1분만 다뤘다. 다른 정당의 반론도 있어야 했고 일반인의 반론도 있어야 했는데 이것은 뉴스 제작의 기본이다. 그리고 손석희 MC가 공정하지 않다. 정부에 불리한 유도성 질문이 상당 부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뉴스를 자기가 이제 자의적으로 완전히 판단과 평가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손석희 앵커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발언들을 계속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심의위원 엄강석 심의위원은 이분은 이제 진술인이 나오면 몇 년 차냐고 묻는 게 주특기신데. 그래요? 네. 보도국에서 몇 년을 근무했냐 이렇게 이제 일단 진술인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면 진술인이 24년 차로 89년부터 일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JTBC 김상호 부국장이. 그랬더니 이제 엄강석 심의위원이 나는 30년을 근무했는데 내 판단 근거에 의하면 공정성에 어긋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30년을 일하면 공정성을 알고 24년을 일하면 모르고 이런 차원이 아닌데 이제 늘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법에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오래됐는데 내 말을 인정하지 못하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엉터리 뉴스다 또 이런 표현도 이날 엄광석 의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JTBC 뉴스를 최근 이제 손석희 앵커 체제 이후에 JTBC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다 드러난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엄광석 위원, 뭐 본인의 보도 이력이 30력이라고 자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뭐 KBS 기자 출신이고요. 뭐 5공화국 때 공보부 관료가 됐다가 SBS 개국한 이후에 자리를 옮겨서 계속 간부를 하시다가 네. 나중에는 한나라당으로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고 그 이명박 정부 체제에서 낙하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방통심의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언론계의 철새나 낙하산들의 자리 보존용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권혁부 부위원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KBS 기자를 하다가 50대 공보부로 갔다고요? 네. 네. 그리고 SBS 간부 다시 그러니까 관료로 갔다가 그것도 군사정권 관료로 갔다가 그렇죠. 다시 민간 방송 그것도 보도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한나라당 출마 시도한 게 2008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치권을 또 한 번 기웃거리다가 이번에는 방송을 심의를 해요. 네. 이런 사람 누가 추천했습니까? 엄광석 의원은 새누리당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었나 2010년이니까 한나라당이죠. 네, 한나라당 시절에 추천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최근에 국회에서 있었던 방송공정성 특위가 이제 특별다수제 이런 것이 쟁점 아니었습니까? 네. 여당 추천이 너무 많다는. 그래서 이제 다 사실상 합의제지만 여당 추천들 마음대로 한다라는. 근데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표적으로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는 6대3이거든요. 6대3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 추천이 6이고 야당 추천이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모든 심의가 정부 여당의 이제 기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엄 의원에 앞서서 소개해줬던 부위원장 그리고 JTBC 뉴스를 심의한 소위원장을 맡았던 권혁부 위원은 어떤 인물이죠? 네, 이분도 뭐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사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예. 그 정현주 전 KBS 사장을 이제 몰아냈을 때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KBS 이사였습니다. 이 양반이 재밌는 게 정현주 사장을 앞장서서 몰아내고 다시 열린 KBS 사장에는 사장 공모에도 응모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국회의장 추천으로 방통심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했던 그 KBS 이사 시절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방송 심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 양반이 그 이명박 정부 처음 시작했을 때 노골적으로 이사회에서 KBS에는 허니문도 없냐. KBS 뉴스9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다. 눈에 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정권 친화적인 정부 친화적인 보도를 할 것을 적나라하게 이제 요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KBS 내부에 반발이 굉장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 지금 전체 방송을 심의하는 보도를 심의하는 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KBS는 허니문이 없는가라는 발언을 2008년도 3월에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정현주 KBS 사장이 사퇴 압력에 맞서서 사장실을 지키고 있을 네. 때였고요. 그러니까 허니문이라는 것은 권력과의 새 그렇죠. 정권과의 허니문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참 그런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땡전 뉴스가 왜 문제가 됐는지 아느냐고 따져 묻는군요. 네. 이 굉장히 이 양반들이 그 아이러니하고 이 심의제도 자체가 폐지를 말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모순적인데요. 이 권혁부 부위원장이 이제 막 검색어에도 오르고 이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한번 그랬죠? 이 무한도전 심의 때였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그 심의 때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때도 이제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냐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무한도전은 리얼리티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를 속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한도전에
이제 그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양반이 실제로 그 방송 프로그램, 그러니까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포맷의 속성 뭐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들을 심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나 진술인 같은 경우에 이 심의위원들이 무한도전을 보긴 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에 뭐 차량 폭발을 하는 그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문제였는데 뭐 계속 질문은 그런 겁니다. 뭐 폭약을 사용했냐, 소방차를 불렀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면 실제 폭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다 안전장치를 지켜서 폭발을 했다라고 진술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사기다.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좀 이 인물들 면면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새로운 심의 영역에 무한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네요. 자, 봉숭아 학당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오랫동안 심의에 임하고 있는 거 보면 스스로는 문제가 있는 걸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뭐 스스로들은 전혀 뭐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몇 년째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회의에 들어오는 양반들의 워딩이나 발언들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오히려 인식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꼰대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잠깐만 여기서 그 양반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전근대적인 표현이니까 인물 내지는 사람으로 칭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꼰대질을 하고 있는 행태고요. 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일단 부정하고요.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다 옛날 얘기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보도국에 있었던 경험, 자기가 방송사에 있었던 경험. 그다음에 자신들의 경험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에는 다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뭐 이런 형태로 보도를 포함해서 예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요 심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지난 한 6년여간 지상파 방송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거의 완벽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해왔다. 뭐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방통심의위원회가 특종을 심의한 또 다른 사례가 있었어요? 예, 뭐 최근에는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추적 60분에 대해서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던 건인데요. 네. 뭐 추적 60분이 최근에 이제 그 시사 고발이나 문제의식이 많이 약해졌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그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다가 이제 무죄를 받은 유아무개 씨의 사연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뉴스타파의 특종이었고 서울시 남매간첩단 사건에 대한 화교 남매 사건 그 보도였는데 그게 이제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는 유일하게 추적 60분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당시에 KBS에서 이거를 방송을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경고가 중징계인 거는 이게 그 방송사 제어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게 감점 요소가 되는 그런 법정 제재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 편이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이후에 그 굉장히 상을 많이 받고 올해 있었던 그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중에 거의 이제 생각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당시에 이제 이후에 상도 많이 받고 KBS 내부에서도 비교적 잘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프로그램을 딱 싫어한 두 집단이 있었는데 하나가 KBS 데스크였고 또 한 군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습니다. 네. 이 추적 60분이 받은 상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달의 PD상, 그 PD연합에서 매달 지상하는 이달의 PD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일언론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부적절한 방송이었다고 경고라는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사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스 김한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죠. 지금 이미 그 답을 아셨을 텐데요. 오늘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징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 거였습니다. 방통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도마 위에 오른 프로그램. 정답은 1번 JTBC의 뉴스9이었습니다. 네, 뉴스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